보라매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북한판 이스칸데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뭐 전투기 조종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 100% 밀덕이라고 확신해요. 요즘 방산시장 트렌드는 이거야. 이거 참고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사실 여기서 처음 좀 말씀드리는 건데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것이 처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만든 그렇죠. 러시아를 대표하는 최근에 이제 무기 중에 하나인데 네네. 진품을 만든 나라가 짝퉁을 갖다 쓴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거든요. 이 발사 차량도 러시아가 만든 이스칸데르 발사 차량에서 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산 발사 차량을 사용한 것 같다라는 것까지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전에 이렇게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이게 보통 이스칸데르라고 하면 변칙기동 미사일인데 막 방향을 바꿔서 날아가고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일단 무기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이스칸데르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자면은 냉전 시절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준중거리 미사일, 전술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으로 개발했었는데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공군이 세다 보니까 지상 공격하는데 보통 공군이 많이 이제 항공전력에서 싣고 가서 이제 쏘는. 근데 반면에 소련 같은 경우에도 전투기나 이런 대수는 미국 못지않게 많았지만 약간 개념이 달랐어요. 전술 탄도 미사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높았어요. 공군력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술 탄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해왔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커드도 그런 종류의 미사일이었고 이 이스칸다르 전에 OTR-23 오카라는 미사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성능이 괜찮은 미사일이었어요. 근데 냉전 시절 이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소련이 SS-20이라고 IRBM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동부 유럽에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럽이 발칵 뒤집은 거예요. 70년대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유럽도 여기에 맞대응해서 했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 미국이 이제 퍼싱이라는 탄도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지상 버전을 만들어요. 그리폰이라 그러는데 이제 핵탄두를 단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 소련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준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맺게 됩니다. 사거리 500km 이상, 2000km 미만 이 미사일들을 미소가 다 없애기로 해요. 대신에 500km 미만은 우리가 갖자. 그거를 한계점으로 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은 전술 탄도미사일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은 500km 미만짜리로 우리가 새로운 신형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스칸데르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스칸데르가 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막 뚫고 뭐 회피하고 이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사 탄도미사일이라고 정의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이 기술은 이미 70년대 말에 다 나온 거예요. 과거에 만들었던 뭐 SS-21이나 방금 소개해드렸던 OTR-23 오카 같은 것들도 다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이 좀 더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칸데르가 최첨단 유사 탄도 미사일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만들 때 개발할 때 이 기술들이 좀 많이 어디론가 퍼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게 흘러들어서 북한이 KN-23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외형이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잘 만들어진 미사일이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스칸데르가 최근 미사일을 트렌드를 대표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 가지 좀 궁금한데 첫 번째는 이스칸데르가 유격이 안 됐으면 이게 KN-23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격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스칸데르가 우리가 너무 과장돼서 얘기하는데 뭘 좀 보셔야 되냐면 북한이 미사일 쏘면 미국에서 항상 RC-135S 코브라볼 같은 게 날라오잖아요. 걔가 왜 오느냐. 코브라볼의 가장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발사된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이스칸데르가 막 날아가면서 요상한 기동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걔가 규칙적인 기동을 해요. 그게 기존의 탄도미사일하고 다르다는 점이 약간 이 궤적 자체가 다른 거지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브라볼이 오면서 그걸 다 찍어요. 어떤 궤도로 이렇게 걔가 움직이는지 이때는 속도는 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도 탄도탄 조형모 위성들이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나온 탄도탄 조형모 위성 같은 경우에는 궤적을 추적을 해요. 걔가. 아, 연소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걸 다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쏘는 순간 사실상 모든 재원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패트리어트 성능 계량이나 사드 성능 계량할 때 그걸 다 집어넣어요. 팩1, 팩2, 팩3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미사일에 대한 성능 계량도 있지만 레이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PDB라고 해서 계속 그걸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어트를 싹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때 사실 KN-23이나 북한이 세운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다 한 거죠. 사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언제부터 이런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도 좀 궁금해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보유를 생각한 거는 1960년대로 올라가요. 1963년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소련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탄도미사일 만들어주는데 좀 지원해줘. 근데 소련은 사실은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갖는 거에 대해서 썩 다갑지 않았죠. 대신에 이제 69년도에 프로그 지대지 로켓을 북한에 줍니다. 이 프로그 지대지 로켓이 제 기억에는 아마 14년도인지 13년도인지 좀 가물가물한데 언젠가 밤에 북한이 갑자기 갖고 있던 프로그 지대지 로켓을 밤에 한꺼번에 다 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삼각지 근처에 있을 텐데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수십 발이 날아가는 게 합참에서 이제 문자가 공지가 오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프로그 지대지 미사일은 그때 한번 싹 쏘면서 싹 정리해서 지금 없어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이 1910년대에 중국하고 같이 한번 탄도미사일 개발해보려고 프로젝트명이 DF-21, 둥펑 61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흐지부지 됐고, 그리고 결국에는 1981년에 이집트와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하는 협정을 맺고 당시 이제 이집트가 갖고 있던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스커드 기술을 이제 받게 되는 거군요. 오리지널 하나 받아가서 뜯어본 거죠 이제. 이거 북한에 넘겨주면 북한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1984년부터 스커드 B형 탄도미사일을 이제 모방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탄도미사일의 시작을 스커드로 한 거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나이키 오큘리스 백곰으로 시작했고 현무가 그걸 좀 더 이제 개량한 방식이고, 그런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배운 스커드 미사일 기술이 그러면 해외에 수출된 사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86년부터 북한이 이 스커드 생산 체계를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이 나잖아요. 이라크가 스커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막 이란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당시에 이제 회교 혁명 이후에 회교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 서방이나 소련이나 다 무기 제공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다 이라크에는 하고 이라크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저거 스커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디 없나 봤더니 북한이 딱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산 스커드를 들여와서 그걸 이라크에 쏘기 시작했죠. 근데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란 이라크전 때 이 남과 북이 이란에다가 방산 물자 수출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도 연관이 있어요. 이 80년대에 이란이 회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란하고 미국은 절친한 우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란 공군이 F-14 톰캣을 갖고 있잖아요. 그때 이 톰캣을 유일하게 산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미국이 믿을 만한 동맹국이었거든요. 근데 잘 안 알려진 것 중에 미국이 이란에 판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747 공중급유가 있어요. 2737 우리 아니, 쓰는 그것만. 보잉 747 공중급유가 있어요. 보잉 747 공중급유기를. 그 전 세계에서 이란만 갖고 있어요. 미 공군도 없어 그거는. 근데 그 비행기가 80년대 원래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밤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분장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화이바, 방탄모, 방탄 헬멧. 옛날에 아시아 레토나 전 모델, 전 모델 아시아 자동차에서 생산했던 그거, 그 다음에 탄약류 KH-179 155mm 곡사포, 그걸 그때 이란에 수출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핵심은 이제 스커드였고, 그러니까 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남북한이 이란에 동시에 방산 수출한 굉장히 희한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신기한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북한이 이란에 스커드를 팔면서 처음으로 이 탄도미사일 해외 수출에 성공하게 된 거죠. 그거를 계속 이후로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북한은 고가의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수출하게 되면 돈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금으로 그러면 더 많은 미사일과 그 이후에 90년대의 어떤 핵 개발과 이런 것들을 했을 수 있다라는 추정도 좀 되네요,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K 방산을 수출하면은 기업이 살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북한의 방산 수출은 그 돈이 다 최고 지도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걸로 재미를 북한이 봤잖아요. 네. 이렇게 무기 수출로 번 돈을 가지고 핵 개발이나 이런 거에 또 전용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보면은 새로운 종류의 탄도미사일들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수출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포탄 몇 개 팔고 옛날 스커드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지난해 보니까 러시아 국방장관 데려다가 네,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습인 거군요. 쇼이구 당시 국방장 갔잖아요. 예. 저는 보면서 저건 완전한 쇼케이스다, 저거는. 그때 되게 좀 쇼킹했던 게 무인기 전력들이었어요. 글로보로코 닮은 애도 있었고 리퍼 닮은 애도 있었고. 진품인지 짝퉁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스커드 수출 통해서 이런 새로운 시장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좀 밀격 기질이 있어요. 본인이 뭐 전투기 조종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 100% 밀격이라고 확신해요. 예를 들어서 10병씩에 나오는 무기를 보면 네. 아랫사람들이 물론 만든 거지만 뭔가 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터치를 넣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요즘 방산시장 트렌드는 이거야. 이거 참고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전에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 미사일 발사했을 때 잘 안 갔잖아요. 물론 이제 김정일 자체가 은둔형이었던 것도 있지만 전에 김일성도 보면은 시험 발사하는데 직접 간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좋아서 가는 측면도 좀 있다. 저는 100%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도 약간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도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국가연이 개발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 돈으로 현무 투비를 시제를 만들어주시고요. 양산은 이제 어디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북한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돈은 안 주고 뭘 하나 개발해서 성공을 하면 이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을 주고 네가 이걸로 이 이권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미사일을 만들고 다 같이 먹고 살아.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하면은 이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진 않아요. 저도 이제 건너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북한이 갑자기 저렇게 속도를 내면서 미사일을 개발했던 배경은 아마 이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북한의 연구기관 입장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뭔가 큰 이권을 하나 받아서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식구들 먹여 살리고 개발까지 해서 또 얻고 이런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사실 여기서 처음 좀 말씀드리는 건데 참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보면은 정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영상을 찾아보시면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거 보시면 탄착 지점을 보여주잖아요, 다. 그렇죠. 탄착 지점을 다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야 효과성이 검증이 되니까 당연히 그걸 보여줘야죠. 근데 북한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노동 미사일 쏠 때 네. 배 한 척이 나가서 탄착 지점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나간 적 본 적이 없어요. 시험 평가하면서 개발한다고 해놓고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개발할 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텔레메트리라 그래가지고 미사일 안에다가 그걸로 계측 장비를 심어놓고 송수신하면서 이렇게 맞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탄착 지점에 탄착 관련된 거를 촬영하고 레이더로 감시하고 하는 특수 선박들이 항상 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런 선박 자체도 없고, 더 황당한 거는 오히려 우리가 알려줘. 몇 킬로미터 날려갖고 어디 떨어졌습니다. 합참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오직 텔레메트리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제 도입에 그러면 성공을 한 거냐? 재진입 성공 여부가 항상 검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쏜 미사일을 보면 퀘스천 마크 남는 거거든요. 극초음속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 얘가 정말 제대로 비행해서 떨어진 건지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저는 항상 반신반의하거든요. 과연 저게 제 성능을 발휘를 하는 건지. 녹화하는 이틀 전에 북한이 24년 들어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지난해부터 자기네들이 고체 엔진 연소 시험에서 성공했다라고 한 그 기술을 활용한 2단짜리 고체 추진체를 활용해서 탄두부에는 원뿔형 극초음속 탄두부 넣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초음속이라고 하는데 탄두부가 보면은 이게 활공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라이더형 HGV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모양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저보다 더 전문가인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은 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목적이 극초음속 활공보다는 오히려 지상 실험을 한 이 고체 추진체가 실제로 비행해서 정상 작동을 하는지 발사체의 어떤 성능 검증을 위한 성능 거다. 검증을 위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요건 또 하나의 과정인데 지금 탄도 모양이 좀 바뀌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세 번째 건데 이렇게 개선한 거 봤을 때는 이전 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뭐 이거는 50대 50이지만 쏜 미사일들이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인해서 뭐 괌이라든지 후방 기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라든지 아니면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좀 많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미국이 공격용 미사일도 잘 만들지만 공격과 방어를 다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도 이제 중국이나 북한의 괌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서 지금 더 많은 수의 미사일 방어체계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탄도탄 조경보 레이더도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왜냐면은 이건 약간 북한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요즘 보면 이제 미국이 어쩌면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괌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중간 기지가 되니까 그게. 지금 약간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밀렸을 때 괌에서 우리가 재직결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는 극초음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요격이 불가능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요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 해군에 있으면 보면 SM-3도 있고 SM-6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요격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탄도탄 감시 위성도 소형 저궤도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을 추적할 수 있는 뭐 A사 레이더도 지금 소재가 계속 바뀌면서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지스 하면 쓰이는 스파이원 레이더 있잖아요. 네네. 스파이원은 사실 이제 수동용 위상배열 레이더거든요. 아주 예로 한 500km 정도 보면 능동용으로 바꾸면 2배가 돼요. 탐지 거리가. 처리 능력은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극초음속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요격 체계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향후 뭐 5년 정도 뒤에는 극초음속도 좀 무력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매체의 보도를 보니까 동북아 지역에 미 항모를 3척을 투입하게 된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항모 세척이 가진 의미는 딱 하나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6년도 말이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16년도 말에 항모 세척이 한 번에 동해로 들어온 적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과거에 한미연합사에 있던 분들 외벽들 만나보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이거는 전쟁을 위한 거의 중간 단계의 준비다. 기본적으로 항모 세척이 한 바다에 모인다는 거는 여차하면 미국이 무언가를 때릴 수 있다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항모 세척이 지금 왜 다시 모이느냐? 전반적으로 지금 동북아 상황이 안정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대만 선거 이후에 또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판하지 마라 뭐 계속 그런 메시지를 중국이 보내고 있고요. 남중국해 문제도 최근에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좀 격화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북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푸틴하고 만난 다음에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조만간에 어쩌면 이제 푸틴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고 최선희도 지금 러시아 가 있고. 최근에 완전히 남북 관계를 거의 이제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동북아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이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힘에 의한 안정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견고한 어떤 판을 이렇게 좀 억제력을 바탕으로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도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의 정세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